지금부터 제33회 쥐벨리 상생혁신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키바서울 교육분과 기우신 부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쥐벨리 상생혁신 포럼은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들이 정말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CEO를 위한 법률 상식을 주제로 법무법인 단의 김이진 변호사님께서 쥐벨리 상생혁신 포럼 온라인 강의를 처음 진행해 주셨습니다. 어찌나 명강의였던지 이후에 CEO를 위한 법률 상식 2차 강의를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포럼 주제는 CEO를 위한 법률 상식 2탄,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문제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포럼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쥐벨리 상생혁신 포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키바서울 교육분과 정철영 위원장님, 키바서울 이계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키바서울과 함께 해주시는 운영위원님들, 키바서울 MBA 동문님들, 쥐벨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키바TV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키바TV 구독자를 위해서 오늘도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생방송 중 출석 체크 및 키바TV 응원 문구를 남겨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채팅창에 출석 체크 및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키바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럼 시작에 앞서 키바서울 이계우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바서울 회장 이계우입니다. 2021년도 이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올해도 이틀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힘든 와중에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협력해 주신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님과 서울 이행만 본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큰형님처럼 뒤에서 받쳐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우리 키바연합회 김기현 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키바서울에는 쥐벨리 상생혁신 포럼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의 그런 장을 마련해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오프라인에서 서로 손을 잡고 또 안아주고 서로 식사를 하면서 반가운 시간도 가졌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코로나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 어려운 시국이 지나가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 2022년도에는 더욱더 알차고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새해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오늘 포럼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단 김이진 변호사님입니다. 김이진 변호사님은 서울시, 용인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며 한국중독범죄학회이사, 장애인 사격연맹 부회장, 키바서울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CEO를 위한 법률 상식 2탄,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문제를 주제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이진 변호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키바서울 CEO님들,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법무법인단 김이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계약서와 관련돼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한 조항은 구체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부동산 거래 시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동산과 달리 등기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에 따라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되는데 요즘에 일반적으로는 중개업자들이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했을 경우에 시업님들께서는 등기에 관련돼서 그 중요성을 알고 꼼꼼히 검토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권리 분석 또는 물건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물건 분석의 경우에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임장의 형태로 구석구석 살피게 되는데 권리 분석의 경우에는 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 그리고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되지 않은 이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이란 무엇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담보물권, 저당권 등의 이전을 위해서는 또는 권리 설정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에 관한 법률 상식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동산과 달리 단순히 계약을 맺고 이전을 했던 것만으로는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의 지위와 관련돼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고요. 또 CEO분들께서나 또는 회사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자제분들이나 부인 등한테 명의 신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법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부동산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자,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부동산이 토지 외에 기타 정착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는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건물과 토지를 구분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기 때문에 그 정착물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선 토지에 관해서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구분된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는 필지입니다. 일정한 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의 상하를 포함하는 입체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샀다. 근데 토지를 사면 그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땅속, 하늘 다 미치게 됩니다. 근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미치게 되죠. 땅속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서 광물이 나오거나 우물이 나오거나 했을 경우에 온천이 나오거나 이건 역시 전부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에 해당됩니다. 공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선이 지나가거나 이런 경우에 이에 대해서 내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고 철거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토지라는 것은 평면적인 개념이 아니라 입체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정착물인데요. 부동산의 정착물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게 건물, 수목, 경작물 등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가건물, 담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창고도 있고요. 우선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 내지 고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계속성과 부착성을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물, 수목, 경작물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가건물, 담장, 창고 등은 독립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가건물이나 창고나 담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각하면 그의 부수에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건물이나 담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매계약의 체결이 없다 하더라도 토지 매매계약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반면에 건물, 수목, 경작물 같이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들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실 때 그 정착물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서에 그것을 넣어서 매매 가격을 결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임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또 건물, 수목, 경작물, 특히 경작물 같은 경우에 이제 CEO분들께서 노후에 지방에 땅을 사셔가지고 뭐 갖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정착민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함부로 짓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야 이거 내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 이런 경우에 내가 함부로 이거를 제거하면 이 경우에 손괴죄 내지 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땅 위에 누가 몰래 와서 나무를 심거나 또는 벼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건 토지에 부속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제거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건물의 특수성, 건물 같은 경우에 그 정착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권리 의무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등기 제도를 두고 있는데 등기 제도와 관련돼서 부동산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동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핸드폰 같은 거 사실 때 계약을 체결하고 받기만 하면 인도만 받으면 내가 소유권자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내가 소유권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등기입니다. 그래서 등기에는 그걸 법률용어로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단순히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라는 공시제도를 이용해야만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시점까지 시간적인 간극이 생기는데 이때 매도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제3자한테 처분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했었으면 제3자들한테 이게 내 현재의 물건이다라고 알려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공신의 원칙이 문제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에 관한 권리는 등기된 사람이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구나 라고 추정만 될 뿐이지 제3자한테 대항력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도인이 실제 그 부동산,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나한테 매도를 해서 내가 등기를 격려받았지만 그 사람의 그 토지에 대해서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서 이거 내가 소유권자야. 너는 소유권자가 아닌 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 이건 무효다라고 주장했었을 경우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원소유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법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시의 방법으로 내가 소유권자나 물권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등기 제도를 활용하는 거지, 등기를 믿고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담보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가끔 가다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또는 토지대장 등을 확인할 때 이 등기부 등본 등을 보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 등기부 등본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기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는데, 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 공무원이 등기부라는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등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보시는 건 등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등기부 등본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라는 건 기재, 등기 공무원의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는 거,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거래하시거나 토지를 거래하실 때 등기부 등본을 한 번이라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맨 처음 나오는 게 이제 표제부라고 합니다. 표제부는 뭐냐면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사용 목적, 구조, 면적 등에 관해서 부동산의 현황을 표시하는 거죠. 지목, 지번, 면적 등을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임장을 나가셨을 경우에 표제부를 보면서 이게 이만큼의 면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실제 이 지목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전이 묵지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표제부를 확인하시고 현장에 가셔서 임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에 임장 가시면 임차인이 어떻게 돼 있는, 임차인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을구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표제부를 넘기면 이제 갑구을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갑구에는 뭐가 있냐면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이전 등기라든지 그 다음에 공유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구란에는 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되어 있는지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분석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써놨죠. 물권 분석과 권리 분석의 기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등기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 첫 번째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등기 공무원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 그 등기와 부합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 실체적 권리관계는 뭐냐면 등기 공무원이 등기부에 어떤 권리가 있고 그 권리자가 누구라고 기재했었을 때 그 어떤 권리를 그 기재된 권리자가 갖고 있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자, 나에게 소유권이 있어, 나에게 저당권이 있어, 나에게 지상권이 있어
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데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저 추정된다는 말은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소유권자야, 나는 저당권자야, 나는 지상권자야 라는 걸 따로 말할 필요도 없이 상대방이 당신은 소유권자가 아니야, 당신은 지상권자가 아니야, 저당권자가 아니야 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등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등기부 등본을 보실 때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순위 관계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다수 권리의 순위 관계는 등기 순위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갑구 을구란에 맨 좌측에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 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권리가 확보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 물건 같은 경우에 물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타적 권리예요. 채권과 달리 다른 사람보다 우선되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 우선되는 사람들끼리 권리의 상충이 일어났을 때 누가 우선되어 보호받을 것인가의 판단은 전적으로 등기부 등본상의 순위 번호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번으로 근저당권 1억, 2번으로 B라는 사람이 근저당권 2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근데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붙였더니 5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더라. 아니 1억밖에 나오지 않더라. 그러면 1번 근저당권자가 1억을 전부 가져가게 되고 2번 근저당권자는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을 등기부 등본에 기재시키는 가장 간명한 방법은 가압류죠. 가압류는 일반 채권자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내 권리가 존재함을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문건을 공시할 때는 일반적으로 개인 거래 당사자들끼리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게 되지만 일반 채권자들이 갖는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허락을 득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1번 가압류권자, 2번 가압류권자, 3번 가압류권자 이런 순위 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순위는 내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번 가압류권자가 1억, 2번 가압류권자가 2억을 갖고 있다고 치면 이 당의 부동산이 경매가 되어서 1억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1번 근저당권자가 1억 전부를 가져가는 반면에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의 비율만큼 나눠 갔습니다. 따라서 1번 가압류권자는 3,300, 2번 가압류권자는 6,600을 가져가게 되죠. 그만큼 물건은 강력한 권리를 갖는데 그 권리는 등기되었느냐 여부, 그 중에서도 저 순위 번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등기부 등본은 등기는 물건을 소유권, 담보물건 등을 공시하는 효과를 갖는데 방법으로 쓰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법원의 판단을 얻어서 가압류 등을 하는 거죠. 보존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등기부 등본에 기재를 시켜서 권리 확보, 순위 확보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등기를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등기와 달리 가등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등기의 효력,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건 이제 후술하게 될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객체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유권 보전의 가등기가 존재하는데 이건 뭐냐면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매매 계약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즉 등기 이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를 하실 때 실제로 우리나라 부동산은 깨끗한 부동산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대출을 받아서 은행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거나 어떤 것들은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첫 번째 방법은 근저당권 되어 있는 채권을 내가 인수를 해가지고 매매 대금에서 그 부분을 공제하고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당권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이렇게 복잡해. 내가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이건을 다 해결해 줘. 그러고 나서 나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줘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매 대금을 다운시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만약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근데 저는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나는 체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자일 뿐이지 그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제3자한테 판 다음에 등기까지 넘겨줘 버리면 나는 그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물권처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이 바로 소유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매매 계약과 등기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이 생길 때 내가 저 부동산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소유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등기는 한 가지 효력밖에 없습니다. 순위 보전의 효력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은 등기의 추정력이 있어서 원래 그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추정이 되지만 가등기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 추정력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습니다. 즉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다는 건 제3자와 문제가 생겼을 때 제3자보다 우선해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금전 채권을 갖는 사람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 변제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대물 변제 예약이라는 게 뭐냐면 A라는 사람이 B한테 1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너 나한테 현금으로 줄 돈 없으니까 네 부동산 네가 갖고 있는 아파트로 나한테 대신 변제해 줘. 1억 원을 다음 달까지 갚지 못하면 내가 그 건물 소유권을 가질게. 이게 대물 변제 예약입니다. 그래서 대물 변제 예약이라는 걸 했었을 때는 예약 완결권이라는 걸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나한테 돈을 다 못 갚네. 그래? 그러면 우리 대물 변제 예약한 대로 이 법률 관계 완결 짓자. 그래서 완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 한 달 사이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면 내가 그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하는 등기를 담보 목적의 가등기, 담보 가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랑 실질적인 그 목적이나 형태가 동일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처럼 부동산 물건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랬었을 때 나중에 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소유권 이전 시점이 앞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세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나는 1억 당시 내가 대물 변제 예약을 할 때는 1억짜리였는데
나중에는 3억짜리가 돼 있으니까 2억만큼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이러한 매매 대물 변제 예약을 통한 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경우에도 경매 등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우리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러한 담보 목적의 대물 변제 예약 등과 관련돼서는 실생활에도 많이 아직도 사용되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공시 절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하지 않았었을 경우에 매수인의 지위,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의 지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매도인이 부탁하거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매도인이 갖고 있는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서 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실제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전 등기를 받기 전까지 매도인 쪽에서 읍소를 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절대로 대금을 전부 다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매 등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실상 인수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으나 아직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의 권리는 어떤가? 그래서 권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자로서의 지위와 사실상의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밖에 갖지 않는다. 일단 먼저 사실상의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 매도인이 아직 매수인한테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면 이에 대해서 너 무슨 소리야, 나한테 팔았잖아, 내가 사실상의 소유권자야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상의 소유권자, 즉 등기를 갖지 않은 B라고 간략히 칭하면 B라는 사람이 C한테 넘겼습니다. C한테 매도할 권리가 없을까요? C한테 매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매도인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C라는 사람이 직접 매도인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매잖아요, 전매. 그죠? 잘 알고 계신 전매인데, 전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B, 중간자, 중간 매수인의 권리를 대위해서 최초 매도인으로 하여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소유권자로서의 권리 행사 범위입니다. 또 점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인도받아서 내가 사용 수익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한다는 말은 점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매수하셨는데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임차인들한테 받는 차임, 이건 매수한 사람이 비록 등기를 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차임 등을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되고 이를 최초 매도인한테 반환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법정 과실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뭐 그 토지에 만약에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사과나무가 있는 토지를 사서 사과나무까지 샀다 그러면 그 사과를 따서 먹을 수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유권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등기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자와의 권리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매도인이 등기 명의자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소유자가 되고 매수인은 사실상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건 법률상의 소유자는 아니라는 이야기니까 제3자와의 권리 관계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등기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제3자한테 등기를 넘겼다. 이럴 경우에 제3자한테 최초 매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그 매도인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내 재산권의 확보는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매도인하고 제3취득자 간에 짜가지고 서로 공모해가지고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이전했을 경우에는 이를 무효화시켜서 소유권을 확보해 올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반사회적 질서 행위에 해당한다.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유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무적으로 소송 등을 해보면 반사회적 질서 듣기에도 굉장히 모호하죠. 이런 걸 입증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둘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쑥덕쑥덕거린 거 입증하기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 반사회적 질서 행위로서 무효를 만들어서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녹록한 문제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대표님들께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표님 명의로 취득할 때 세금적인 게 부담이 되고 뭐 내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보유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뭐 우리 회사에 뭐 믿는 사람이거나 또는 우리 가족들한테 신탁을 하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중간에 전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등기를 일부러 안 갖고 계시다가 제3자 적정한 재매수인이 등장하면 이때 다시 되파는 형태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법률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뭐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 이익만 갖고 몇십 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신다는 거는 뭐 쉽지 않으니까 다른 곳들에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 관련된 투자들을 보통 하시니까 그래서 어려울 땐 부동산 수익금 가지고 이제 운영자금도 만드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몇 차례 바뀌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마지막 소유자에게로 직접 격려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문제됩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초 매도인이 중간자한테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자가 부동산을 이전받거나 또는 이전 안 받을 수 있겠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제3자 최종 매수인과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최초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간자한테 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중간자는 소유권자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최종 매수인의 경우에는 등기를 갖게 되었지만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을 실제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적 없는 중간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도 무효고 매매 계약도 무효인 형태가 되니까 이게 무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태까지 전매해가지고 넘긴 건 다 무효인가? 큰일 났네. 큰일 안 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판례가 우리 법상 이제 보호해주는 장치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중간생략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부동산을 투기하는 방법으로 뭐 악용될 때도 있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이제 면탈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무효화했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판례는 이제 절충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그리고 최종 매수인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거나 또는 묵시적인,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묵시적인 거죠.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을 경우에 이 등기를 유효하게 봐줍니다. 즉 최종 매수인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묵시적인 3자 간의 합의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내가 과연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에 김 사장 이거 내 명의로 등기 안 할 거야. 내가 아는 사람 아는 제3자한테 갑돌이한테 내가 직접 소유권 이전해 줄 테니까 괜찮겠어? 네, 괜찮습니다. 이러면 묵시적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매도인한테 중간자가 가서 이거 현재 내가 사왔는데 내 명의로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저기 누구 명의로 돼 있는데 김 사장 명의로 돼 있는데 내가 직접 이전해 줄게. 오케이? 대신 내가 매매대금 채권 깎아줄게. 이렇게 하시면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거예요. 명시적인 합의는 셋이 모여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도 합의가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간 생략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각됐었을 경우에 이제 과태료 처분 등을 맞을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이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라.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라. 전매 시에 중간 생략 등기하지 말고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신청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과태료 처분 등을 맞는 거고 발각됐을 경우에 실체적 권리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이용해서 등기를 취득한 자의 소유권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단 명시적, 묵시적, 순차적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명의신탁과 관련된 건데요. 뭐 많은 대표님들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 명의로 안 해두시고 사모님이나 자제분 명의로 해두는 경우들이 꽤 있으니까 이에 관해서도 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해서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호하고 수익하지만 등기상의 소유 명의만을
오타가 있습니다. 수탁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김 사장한테 건물을 사는데 내가 부동산이 너무 많아서 이거 좀 위험한데, 세금과 관련돼서 위험한데, 세무조사도 받을 것 같고 위험해.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사는데 내 자식 명의로 해둬야겠다. 그러면 내 자식과 나 사이에 어떤 계약이 체결되냐면 신탁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건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명의만 내 아들 명의로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명의신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내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 나와 내 아들과의 관계. 대외적 관계는 뭐냐면 나 또는 내 아들과 제3자의 관계를 대외적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런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가지고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명의신탁 계약이 무효면 좀 전에 설명드린 중간생략 등기처럼 등기 자체는 유효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명의신탁은 너무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명법상 입법자의 의지입니다. 등기도 무효. 그래서 매매 계약 자체도 무효, 등기도 무효. 아주 강력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부 다 채권 계약과 물권 행위 자체를 다 무효로 해놨기 때문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 예외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명의신탁의 형태를 취한 그 실질이 채권 담보를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등기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 사장한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데 이거를 가등기해 두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거를 나한테 해두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내 아들한테 해놓는 거. 이런 거는 유효하게 봐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실질이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담보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담보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유효로 봐준다. 이게 그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가 실제로는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을 특정해서 2인 이상이 나누어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토지를 구입하는데 10,000평을 구입해요. 예를 들어서. 야, 근데 나 혼자 사기는 너무 힘들어. 나 혼자 너무 사기 힘드니까 내 친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이 토지 10,000평짜리를 너랑 나랑 같이 사자. 근데 이 토지 10,000평짜리를 봐보니까 어느 부분은 A 필지로 돼 있고 B 부분은 B 필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임장을 가보니까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필지가 나눠져 있지만 실제 사용 수익이 한 필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친구한테 우리 이거 같이 사자. 이거 아주 좋은 땅이야. 근데 B라는 사람이 야, 나 돈이 이 토지 두 필지를 살려고 하면 1억이 필요하다고 치면 나 지금 3천만 원밖에 없어. 그래? 그럼 네가 3천만 원 내. 내가 7천만 원 낼게. 그래서 그걸 사요. 근데 공동 명의로 하면 복잡해지니까 넓은 땅인 A는 내 걸로 해두고 좁은 땅인 B 토지는 네 걸로 해두자. 해가지고 각자 명의를 따로 해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개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유관계라고 그래요. 공유관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이 서로
각자 따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상호 명의 신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 유효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공유와 관련돼서 대표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짝만 다시 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집들도 대부분 아파트일 테고, 그 다음에 뭐 주식산업단체 등 일반적인 오피스도 이제 집합 건물에 해당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이 나눠지는데, 전유 부분은 내 개인의 명의자의 단독 소유인 반면에 공유 부분의 경우에는 내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만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차장에 가셔가지고 손바닥을 찍었다. 그러면 이 손바닥 면적 중에 요만큼만 내 건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기둥에 손바닥을 대셨다. 그러면 이 손바닥 면적에 요만큼만 내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한다는 건 뭐냐면 공유 비율만큼의 소유권을 어디에든지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두 번째가 이제 상호 명의 신탁 같은 경우에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이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이외의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제 종중이라는 경우에는 이제 종중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제 종손한테 보통 많이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 명들한테 이제 나눠서 소유권 등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이잖아요. 실제 소유자는 종중인데 종중원 중에 1인 종손이나 기타의 자에게 명의를 넘겨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유효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맨 마지막이죠. 배우자 명의신탁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이런 경우는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매수하시면서 명의 자체를 내 걸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명의를 넘기는 경우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명의신탁도 유효하게 봐줍니다. 이 배우자 명의신탁 제도 때문에 실제로 소송이 엄청나게 많이 휘말립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표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자금은 내가 또는 내 회사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대표자나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망한 대표자나 회사의 재산을 추적해서 그로 인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이 대표자나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대표자한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그 배우자한테 소송을 해서 그 해당 부동산이 배우자의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이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100이면 100 다 그 부인은 우리 남편이 내 도장이랑 내 인감증명서 자기 마음대로 가서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입증도 힘듭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돈도 들어와서 생활비 명목으로 내가 1억씩 막 줘요, 부인한테. 근데 이 사람의 생활비라는 게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면 생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쪼개서만 계속 배우자한테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생활비가 아니라고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라는 항변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송을 해가지고
부동산에 관한 배우자 명의신탁을 깬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깰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과 관련돼서 명의신탁과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간략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간략하지만 일반적인 명의신탁 지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명의신탁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명의신탁 계약도 무효, 명의신탁 계약에 따른 등기도 무효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수탁자가 신탁자를 배반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돈이 급하니까 제3자한테 이걸 팔아요. 내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등기 권리증을 재발급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명의신탁을 할 때 신탁자가 등기 권리증을 갖고 있어서 수탁자가 파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등기 권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발급받아서 제3자한테 처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만약에 이때 수탁자가 내가 등기가 있으니까 이를 가지고 제3자한테 처분했었을 때 신탁자가 보호받을 것인가 제3자가 보호받을 것인가에 문제가 났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판례는 내가 신탁된 재산인지 모르고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면 아까 등기 추정력 때문에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겠죠. 근데 우리나라 판례는 이보다 더 강력히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임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신탁 관계임을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온다. 아주 재밌는 사례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남편이 부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놨어요. 근데 부인이 바람이 난 거죠. 내연남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물론 분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겠지만 원칙적으로 내연남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게 신탁관계임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탁자가 제3자한테 이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문제 중에서 등기와 관련된 재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부동산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입체적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사회 통념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땅을 파서 뭐 여기서 온천이 나온다, 광물이 나온다, 광물법에서 규제되지 않는 돌멩이 같은 거, 가치 있는 돌멩이 같은 거 이런 거 나온다. 이런 것들은 다 제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 계속 파고 들어가셔가지고 뭐 100m, 200m 파는데 온천이 나왔다. 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 내 땅을 파고 들어갔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거죠. 정당한 이익 범위 내가. 공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 토지 위에 아파트 지으면 30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거 다 내 소유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고도 제한과 관련된 특별 입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특별 입법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상하가 엄청 광범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에 세금을 낼 때는 수탁자가 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 명의신탁 약정을 할 때 신탁자가 내주기로 하고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기를 갖고 있는 자가 소유권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국가기관 거기서는 이제 등기 명의자한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만약에 근데 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수탁자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훨씬 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예전에는 이 경매를 통해 가지고 경락 대금이 나오면 뭐 그걸로 내가 채권의 만족을 얻는 형태가 아니라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와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실명법이 가등기 담보법이 생기면서 일반 근저당, 저당처럼 실행 경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매를 통해서 경락 대금을 갖고 내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해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액이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근저당권은 뭐냐면 피담보채권이 특정이 되지 않고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채권 최고액을 20%로 하는 경우, 20%를 더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빌려줬는데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죠. 근저당권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뭐냐면 내가 원금을 빌려줬는데 원금에다가 이자, 각종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제일 좋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됐을 때 아까 대표님은 2번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1번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번 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채무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일반 저당권 되어 있는 걸 갚았다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물권은 순위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1번 저당권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꿰차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건물 임대, 매매는 CEO뿐만 아니라 살면서는 꼭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알 수 있었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바 서울 정철영 교육분과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바 서울 교육분과위원장 정철영입니다. 오늘은 CEO가 알아야 될 법률 상식 2탄으로 부동산 거래 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 공부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년간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되어 오던 우리 지벨리 상생 혁신 포럼이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을 시작으로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산업 전망과 CEO의 언어의 감성 경영 방법, 중대재해법과 오늘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문제까지 그동안 우리 CEO 상생 포럼은 다양한 주제로 알차게 꾸려보았습니다. 우리 지벨리 상생 혁신 포럼은 회원사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포럼 주제를 정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강의 주제를 언제든지 키바 서울 교육분과에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알차게 지벨리 상생혁신 포럼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키바 서울 이계우 회장님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행만 서울지역 본부장님을 비롯한 키바 서울 여러 회원사님들의 함께하여 주심에 가장 큰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에도 지벨리 상생혁신 포럼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꾸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저는 키바 서울의 유관기관인 중소기업융합 서울연합회장으로서 뒤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분과를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기우신 우리 교육분과 부위원장님에게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그동안 키바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밝아오는 이민년 새해에도 사업장과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해주신 정철영 교육분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강연을 해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마무리 인사 말씀을 해주신 우리 정철영 교육분과 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2년 쥐벨리 상생혁신 포럼에 광고를 게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면 또는 영상 등 가능한 수단으로 아낌없는 홍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위드 코로나의 중단이 기업 경영하시는 CEO분들께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일이든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쇠와 돌도 뚫을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금석위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부분을 CEO분들의 쥐벨리 상생혁신 포럼과 함께 극복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쥐벨리 상생혁신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 산업단지에는 10만 입주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 생산 67%, 수출 67.3%, 고용 48.6%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중심에는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의 22개 경영자협의회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가 키바로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 산업단지 연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 이름,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키바. 국가 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키바는 상생협력 강화, 산업진흥혁신활동 강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기에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정보교류와 역량 결집을 강화하겠습니다. 혁신으로 변화하는 스마트 산업단지, 혁신 성장은 결코 혼자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22개의 지역 경영자 협의회가 키바로 하나가 되어 결속력 강화와 혁신 산업단지를 선도하겠습니다. 키바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수출의 전초 기지로서 반세기 산업단지의 역사가 곧 제조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단지 제조 혁신에 키바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홀로 찬란히 빛나는 북극성처럼 대한민국 산업단지의 앞길을 밝게 비추고 미래를 향한 진정한 가치에 새로운 도전을 더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돋움하여 대한민국 대표적 국가경제단체로서의 의지와 위상을 나타낼 곳. 화합, 세계, 미래를 향한 경제산업의 지표. 우리는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키바입니다.